월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적이 없거든요. 매매 시장이랑 전세 시장에서 월세 시장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IMF 때도 이렇게까지 가진 않았다고 해요. 복덕방부터 하셨던 중개사님들한테 얘기를 듣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장 침체나 움직이는 거는 IMF 끝난 98년도 이후의 시장이나 침체가 됐었던 2010년도 이후 시장이랑 비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얼음공장이라고 하고요. 얼음공장의 반백수 프로젝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관련된 또 경제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해서 최대한 여러분에게 제 의견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좋지는 않습니다. 거래가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 통제 규제가 시장에 충격을 줬었고, 그리고 서울은 이제 포레온 둔촌주공 입주가 있습니다. 11월 말부터. 그래서 입주가 있는 데다가 사전에 유동성이 막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망설이고 있고, 실제로 거래를 하고 싶어도 거래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데이터가 지금 7월 달에 피크를 찍고 내려오고 있고요. 매도인도 매수인도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달 입주를 앞둔 둔촌주공 상황과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어떨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출연을 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서울에 주요 입지에 이 정도 규모의 입주가 있으면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수급이거든요. 수요와 공급인데 폭발적인 공급이 일어날 때 과연 수요가 받쳐주느냐, 이걸 보시면 앞으로 한동안의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둔촌주공은 강동구 대장입지라고 불려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역대급 12,000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대로면 제가 알고 있는 과거의 시장이라면 만약에 비교 사례 데이터가 필요하시다면 2008년도에 잠실 입주, 아니면 2018년도에 헬리오시티 입주가 있을 텐데요. 그때는 전세가를 기반으로 매매가까지 시장이 침체가 됐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둔촌주공 입주를 하게 되면 12,000세대가 빈집이 생겨납니다. 여기에 누군가 들어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집을 비우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빈집이 생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세든 매매든 거래량을 여기가 빨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합니다. 다른 지역은. 그럼 팔고 싶은 사람이 안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량 입주가 있으면은 일단 그 인근 지역을 포함해서 한 요 정도 입지면 거의 수도권이 포함이 되는데요. 거래량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매매도 전세도 포레온 쪽으로 이제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평소에 매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거나 전세를 놓고 싶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을 포함해서 매도하고 싶다, 전세를 놓고 싶다, 이분들이 갑자기 거래가 안 되게 되면은 급하니까 경쟁이 붙어서 가격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세가가 먼저 내려가고, 그리고 매도가도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이게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을 나가보시면은 우리가 평소에 관심이 없었겠지만 저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는 부분인데요. 누가 팔고 누가 사냐가 중요하고, 누가 전세를 놓고 누가 전세를 들어오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도를 할 때 은근히 저렴한 가격에 팔고 나가는 사람들은 다주택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이 한 채밖에 없으면, 그리고 게다가 여기에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면은 경기가 안 좋거나 입주가 있다고 이 집을 싸게 팔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싸게 팔 이유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이 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전세를 놓을 집도 없는 겁니다. 전세를 놓으려면 2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3채가 넘어가게 되면은 세금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일명 투자 용어로 시세 차익을 남긴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한다고 하잖아요. 집을 팔아버립니다. 다주택자는 집을 팔기만 할 수가 있는 주체예요. 1가구 1주택은 팔기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팔면은 전세나 월세나 매매의 하나의 수요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갈아타기는 한 채를 팔고 한 채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실제로 저렴하게 매물을 내놓는 거는 다주택자예요. 근데 지난 2년 반 동안 다주택자가 많이 날아가기도 했고 늘어날 수가 없었어요. 취득세가 12.4%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는 없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주택자 비중이 낮아요. 그럼 이분들이 둔촌주공 입주장에서 저렴하게 매물을 던져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전세는 다주택자가 놓거든요.
근데 지난 2년 반 동안 다주택자가 서로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둔촌주공 입주할 때 인근의 전세 매물을 풍족하게 공급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세가가 내려가는 건 입주장에서는 거의 당연한 현상이었는데 지금 그런 현상도 보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 구성원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둔촌주공이 예전에 있었던 대량 입주의 파괴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둔촌주공에 분양을 받은 분들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분양권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이 떠오르실 거예요. 돈, 피, 아니면 로또 청약. 사람들이 분양을 받는 이유는 내 집 마련도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밖에 데이터로 다 드러납니다. 로또 청약. 차익이 많이 예상되는 청약 시장에는 통장이 10만 개도 들어옵니다. 하지만 분양가가 비싼 현장은 미분양이 나죠. 이렇게 분양 시장에 예전에는 투자자가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지난 2년 반 동안 시장이 변하면서 실제 입주할 집이 아니면 분양을 받는 걸 굉장히 어렵게 해놨습니다. 이건 포레온에도 적용이 돼요. 그리고 포레온에도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똘똘한 한 채, 1가구 1주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시장이 변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받으신 수분양자나 기조합원들도 저렴하게 팔고 나가거나 저렴하게 전세를 놓으면은 본인한테 더 불리한 상황이에요. 이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포레온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분들이나 수분양자들도 버티는 거고 인근의 지역들도 버티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기 때문도 아니고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도 아니고 단순히 시장의 구성원들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둔촌주공이 지금 입주할 때 시장에 데미지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데미지는 있어요. 제가 이걸 추적하기 위해서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보고 다니고 있거든요. 데미지가 없는 게 아니라 데미지가 있는데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거래량을 뺏겨도 전월세나 매도 물량이 많이 늘어나도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보다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실수요자 시장으로 개편이 됐기 때문이고 시장에 저렴하게 매도하거나 저렴하게 전세를 놓을 수 있는 다주택자나 체력이 약한 뭔가 그런 선택을 할 만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이에요. 요거를 감안하고 놓으시고 결론을 내보면 둔촌주공은 시장에 데미지를 주고 있으나 그 데미지가 예전만큼 크지 않은 이유는 시장의 구성원들이 그 데미지에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두 달 정도 추적 검사를 하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올해 연말과 내년 상반기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나요? 제가 포레온 입주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랑 의견이 굉장히 달랐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정규 강의를 이끌면서 정기적으로 저희 직원들이랑 현장에 계속 상주를 하거든요. 거기서 캐치한 게 뭐냐면은 전세 시장이 예전과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는 다주택자가 놓는 게 맞아요.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은 계속 있는데 여기가 어디서 티가 났었냐면은 상급지, 중상급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의 시장은 전세가도 매매가도 강세고 중하급지 또는 하급지,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계속 내려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양극화라고 부르시는데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포레온 입주장에서도 여기가 입지가 꽤 좋거든요. 그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체력이 되는 분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버틸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계속 추적 관찰했을 때 보여서 전세가가 약간 예전처럼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약보합이나 강보합, 추후엔 강보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강보합이 전세가가 유지가 되면 추후에 매매가도 따라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레온은 지금 시장에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대출 통제도 지금 아직 데미지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출 통제랑 포레온 입주는 끝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출 통제나 대출 규제를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정부가 마음먹으면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 외국 사례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거꾸로 여쭤보면 항상 대답이 똑같은데 만약에 대출을 통제하거나 대출을 막아서 집값을 잡을 수 있었다면 역대 지난 정권들은 집값을 왜 못 잡았을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막아라. 대출을 앞으로 해주지 말아라.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대출을 막으면 기업도 망가뜨릴 수 있고 부동산도 망가뜨릴 수 있고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 안 할까?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은행은요.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벌어요.
대출이 안 나가면 은행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가면은 금방 적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게 뭐가 어떠냐고 하시는데, 은행이 돈을 못 벌고 적자를 내면은 여러분들 예금 이자를 못 주거나 조금만 더 가면 여러분이 예금 인출을 못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비스무리한 루머라도 한번 불면은 이젠 뱅크런이 인터넷으로 바로 일어납니다. 뱅크런이 일어나게 되면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SVB 사태가 엄청난 상황을 만들어냈다시피 한국은 SVB는 정말 작은 은행이거든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따지면 이름을 잘 모를 수도 있을 정도로 작은 건데, 한국에서 여러분이 이름을 알고 있는 뭐 신한이나 우리나 국민 중에 한 군데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뒷감당 하기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럼 그 은행에 대출을 받고 있던 기업, 대기업, 국가까지 모두가 엮여서 큰 문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막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의 대출을 더 이상 막는 데 한계가 오고 포레온 입주가 끝나게 되면은 시장은 지금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끝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이런 규제나 입주가 아니라 철저하게 수급시장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이번 시장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실수요장, 1가구 1주택, 실제 거주할 집, 이거를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포레온이 입주하는데도 안 내려간다는 건 수급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럼 뒤로 가게 되면 대출이 풀리면서 수요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이고 공급은 끝나게 되면 수급이 더 안 맞죠. 전세는 더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포레온 입주가 3, 4월 정도에 끝나게 되면은 그 후로 저는 여태까지 있었던 회복세나 상승세가 점점 퍼지면서 이게 수급발이기 때문에 전국으로 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부분이 전국으로 퍼진다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시장 초양극화라는 얘기를 들어보실 건데, 지금 시장의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하시는 거 하나가 상급지, 각 지역의 상급지나 서울의 주요 지역은 회복을 넘어서 전고점을 넘어서 신고가를 쓰고 있고, 일부 아파트는 회복을 아예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회복을 왜 못하고 있냐면, 회복을 못한 곳들을 들어가 보면 구성원들이 체력이 약해서 급매나 급전세를 놓을 분들이 상대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상급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수요가 많거나 공급이 없거나 아니면 싸게 팔 사람이 없거나 이런 걸 따지는 건데, 그 수급이 안 맞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서울에 지금 회복하지 못한 지역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이론을 생각해 보시면 전국에 다 해당이 됩니다. 전국에 여러분이 진짜 서울부터 끝까지 다. 물론 그 안에 공급이 많거나 미분양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은 이게 소화될 때까지 시간이 더 걸려요. 빈집이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급, 실수요장으로 개편이 되면서 쭉 가게 되면은 전월세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광역시를 포함해서 지방도시에 일정 이상의 수요를 갖춘 지역에는 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현상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가보시면은, 전 전국을 아예 다 다니거든요, 직원들이랑. 작은 도시, 여러분들이 이제 진주나 뭐 전주나 뭐 문경이나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작은 도시에 공급 물량이 없는 도시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작은 도시는 관광버스 타고 투자자들이 안 들어가면, 가서 갭 투자를 안 하면 못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시는 아파트를 공급할 때, 한국은 주택 공급이 아파트 공급이 위주이기 때문에 공급을 하려면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뭐 200세대, 300세대, 둔촌은 12,000세대잖아요. 작은 도시는 수요가 작아요. 그러니까 공급 계획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이 도시에 인구가 100명 들어온다. 근데 200가구를 지을 수는 없는데 아파트가 아니면 공급하기가 어렵거든요. 경기도 안 좋고요. 그럼 공급이 아예 멈춰버리거든요. 이런 지역은 기본적인 수요가 있는데 투자자가 안 들어왔으니까 전월세 공급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기본 수요가 매매를 택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가보시면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급이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수요가 대단히 많거나 이 지역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앞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모이는 겁니다. 근데 수급이 꼬인다는 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공급이 멈추거나 수요가 이제, 예전에 이 수요 가지고는 급매를 소화하기도 부족했지만 공급이 부족해지게 되면 이 수요만으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상단과 최하단을 봤을 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점점 더 이렇게 퍼지는 역피라미드 식으로 시장이 쌓여 올려갈 거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 부동산 시장 중 현재와 유사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지금 시장은 과거 시장이랑 비교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제가 별의별 시장이랑 다 비교를 해봤거든요. 왜냐면 하락시장이니까
IMF 때랑도 비교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2008년 이후 2009, 10, 11, 12 서울이 이때 안 좋았거든요. 그때랑도 비교를 해봤는데 뭐가 비교가 안 되냐면은 지금 시장을 보시면 월세로들 많이 가 계시거든요. 한국 아파트 시장은 월세가 안 올라가는 걸로 유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세가 있었기 때문에. 전세를 택하는 게 월세보다 언제나 현명했기 때문에 월세를 잘 택하지 않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꾸로 반대쪽 개념을 오해하시는데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서 월세 놓는 걸 안 좋아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월세 수익률이 잘 나오면 아파트 월세 투자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정작 하라면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세금이랑 이자 내고 아파트 월세를 1년 동안 받아서 2천을 남겼다고 쳐봐요. 근데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2천이 내려가게 되면은 그냥 자선 사업한 게 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월세를 받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하시면은 아파트 매매가도 생각을 하시거든요. 월세를 실컷 받아도 매매가가 내려가면 끝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월세가가 올라갔다고 월세 투자하려고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잘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상품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세가 공급을 해서 임대 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월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적이 없거든요. 이게 보면은 매매 시장이랑 전세 시장에서 월세 시장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게 IMF 때도 이렇게까지 가진 않았다고 해요. IMF 때는 데이터가 지금처럼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덕방부터 하셨던 중개사님들한테 얘기를 듣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장 침체나 움직이는 거는 IMF 끝난 98년도 이후의 시장이나 아니면은 침체가 됐었던 2010년도 이후 시장이랑 부분적으로 비교할 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시장의 구성원들의 상황이나 매매, 전세, 월세의 구성원 이거를 판단으로 봤을 때는 비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를 지나서 내년 상반기 넘어 시장의 움직임이 예전 시장이랑 비교하기는 약간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예전만큼 엄청난 15,000건 이상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가는 건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취득세가 이제 강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게 아니라 실수요장, 여러 채를 사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거래량 안에서 적당히 속도를 붙여서 상승하는 그런 시장을 보고 있어서 제가 너무 면밀히 검토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거 시장이랑 비교하기엔 이미 많이 다릅니다. 좀 어려울 거예요. 정부의 대출 규제 상황과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도 지난 정권이 바뀐 다음에 한 2년 반 동안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얘기하기엔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좀 손을 놨습니다. 왜냐면 분석을 손을 놓은 게 아니라 평가. 잘한다 못했다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장 참여자분들이 기대했던 거랑 굉장히 지금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가 규제를 이렇게 하면은 결론적으로 저는 시장에 나중에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급등 구간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필요한 건 다주택자거든요. 전월세를 공급을 하고 지금 입주장이 있잖아요. 시장에는 사람들이 본인의 노력이나 여건에 맞춰서 나한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월세면 월세, 전세면 전세, 아니면 금매면 금매, 경매면 경매. 근데 지금 시장에 그런 선택사항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시장에 금매도 내놓고 전세도 내놓고 월세도 내놓을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내 능력 한도 내에서 제일 좋은 집 한 채만 가지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시장의 선택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좋지가 않습니다. 전 그래서 정부가 조금 더 자율성이 높은 시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평가, 불만 이런 얘기 하게 되면은 아마 오늘 저희 신사임당 채널에 제가 하는 얘기가 이걸로 다 덮을 수도 있을 거예요. 3, 4시간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다만 다 필요 없고 저는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 시장 안정화, 자유시장 이런 것도 뒤로 하겠습니다. 이제 왜냐면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하면 할수록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피로감을 느끼세요. 저는 주택 공급 얘기는 하고 싶어요. 정부가 있으면 사람들의 수요가 있다면 주택 공급이 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대로 가면은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데이터에 전국적으로 25, 26, 27년도 왜냐면 27년도 이후는 지금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가 노력을 하면 지금부터라도 27년도, 28년도 공급량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27년도는 사실 힘들지만 28년도는 정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택 공급이 이렇게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정부 정책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자유시장으로 돌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도시, 그린벨트 이쪽을 굳이 건드리는 이유가 자유시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자율성을 훼손하는 부분인가요? 일단은 대출 규제도 그 대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가계부채가 엄청난 이슈로 지금 떠올랐는데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한 건 지난 정권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난 정권 때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도 뭐라고 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현재 정권 땐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고 있죠. 부채라는 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수 경기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가계부채가 안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수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내수가 왜 이렇게 안 좋냐면 사람들이 쓸 돈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쓸 돈이 없으면은 기업들이 물건을 찍어내던 국가에서 뭘 판매를 하던 살 돈이 없어요. 지금 월세 올라가고 있죠. 대출 이자 올라가고 있죠. 세금도 그대로 높잖아요. 월급은 안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은 뭔가 더 이상 버틸 체력이 없습니다. 망하는 사람은 있고 벌이는 똑같고 나가는 돈은 많은데 쓸 돈이 어디 있겠어요. 내수 경기가 좋으면 더 이상한 거거든요. 전 그래서 선별적으로 당연히 능력을 평가하긴 해야 되겠지만 대출이나 부채에 대해서 좀 더 자율성을 강화를 해서 할 사람들은 좀 더 좀 잘 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도 지금 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건설사는 분양받을 사람이 있으면 다 지어대거든요. 근데 짓지 않는 이유는 지금 분양받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분양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이게 인구수가 집 살 사람이 없구나. 사람들이 돈이 없구나 하는데 로또 청약 나오면은 지금 청약을 넣는다는 거는 주택이 없는 동시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대출에 대한 대비가 돼 있다는 건데 그 통장 수가 10만 개 가까이 됩니다. 집 살 사람, 집 살 돈은 다 있어요. 밖에 돈은 많이 풀려 있거든요. 안 도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건설사가 짓지도 않아요. 그럼 좋을 게 없는 거예요. 주택 공급도 멈추고 내수 경기도 침체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도전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율시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는 자유롭게 대출을 받아서 경제활동을 했는데 지금 세대는 대출을 못 받게 해놨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취득세도 강화가 돼 있어서 누군가는 집을 살 수가 있고 누군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돈이 많아도 지방에 5채 갖고 있는 것보다 서울에 한 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게 여러분 이제 보셨잖아요. 지방시장은 죽어가고 서울의 고가시장은 날아다닙니다. 이거는 똘똘한 한 채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건 자유시장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무슨 선택을 할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뭐래도 서울의 가장 좋은 입지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집이 없어요. 근데 대출도 없는데 20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무주택자예요. 보호 대상이에요. 이게 맞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1억 5천짜리 빌라 한 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유주택자예요. 세금 이자 다 내셔야 되고 청약도 못 받아요. 그럼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갈게요. 1억짜리 빌라를 2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그럼 자산 2억이죠. 그럼 이분은 혜택도 없고 규제만 받아요. 근데 심지어 사회 전세 월세를 제공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꾸로 여러분 이거 실제로 많으세요. 20억짜리 전세 살고 계신 이분은 대출도 없고 자산가인데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유시장이 맞나요? 이상하잖아요.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죄악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자유시장이 아니죠. 자유시장은 내가 내 상황에 맞춰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택을 강요하는 거예요. 대출 받지 마. 집 여러 채 사지 마. 전월세 놓지 마. 똘똘한 한 채만 사. 그리고 가능하면 전세로 살아, 월세로 살아. 이거는 자유시장이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다예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선택을 말로는 안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강요하는 거. 전 이건 자유시장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정부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가 자유정책 시장과 반대되는 정책인가요? 그린벨트 푸는 거는 자유시장이 위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린벨트를 푸는 거는
부동산 정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쓸만한 카드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린벨트는 후손에게 물려줄 말 그대로 녹지잖아요. 근데 이걸 없애는 건데 문제는 역대적으로 그린벨트를 풀어서 얼마나 효과를 봤냐?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렸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린벨트를 푸는 지역이 고양시, 의정부시, 의왕시, 그리고 서초, 서리풀, 서울인데 서리풀이 2만 가구예요. 절반 이상이 아마 임대로 갈 겁니다. 그럼 일반 분양은 높게 잡아도 1만 가구인데 1만 가구가 헬리오시티거든요. 요거 입주하면 시장이 잡힐까요? 안 잡혀요. 이거 제가 안 잡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서리풀 거기 일반 분양 1만 가구 때린다고 시장이 안정화될 가능성은 전 아예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끝났어야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둔촌주공이 1만 2천 세대예요. 여기가 입주하는데 시장이 안 흔들려요. 시간이 더 지나 봐야 되겠지만 그럼 서리풀에 1만 가구 짓는다고 시장이 잡힌다는 보장은커녕 이론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1만 가구 받는 분들은 로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혜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구 믿으세요? 로또 1등,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이거 홍보 슬로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로또 1등 되세요? 안 돼요. 서리풀에 1만 가구 여러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엄청난 혜택을 가져가겠죠. 정부는 그린벨트 풀어서 주택 공급했다고 홍보를 하겠죠. 그런데 녹지는 훼손됐죠. 누군가 로또로 가져갔죠. 시장은 안정화 안 됐죠. 누가 좋죠? 아무도 안 좋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고양시, 의정부시, 의왕시에 공급을 하잖아요. 얘네는 타격이 있어요. 싸게 공급하니까. 그리고 거기는 인근에 이미 기존의 주택 시장이 지금 안 좋잖아요. 생각보다. 그럼 타격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급상 아직 안 좋은 시장에 공급을 더해주면 더 흔들려요. 이미 수급이 꼬꾸라진 시장에 공급을 더해주면은 일정 구간은 지금 포레온처럼 정체가 되겠지만 결국 금방 소화하고 다시 갑니다. 그러면 지금 고양시랑 의정부시랑 의왕시가 가뜩이나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쳤을 때 그린벨트까지 해제해서 그린벨트의 가장 큰 장점은 엄청나게 저렴한 분양가예요. 땅값이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줄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세곡지구, 네곡지구, 보금자리 주택 풀어서 평당 1,000에 줬습니다. 서초구 아파트가 34평이 3억 5천에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건설사가 공급을 안 합니다. 나라가 땅 풀어가지고 강남에 3억 5천에 분양하고 있는데 건설사가 땅 사가지고 강북구에다가 6억 7억에 분양하면 누가 받을까요? 다 미분양 납니다. 그러면 건설 경기를 또 위축시켜요. 그린벨트는 그래서 최종안이에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평을 많이 받는데 그럼 앞으로 경기도의 그린벨트는 인근 지역 침체시키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또 거기 지역들은 서리풀도 마찬가지인데 매수를 안 하고 대기 수요로 전환을 시키려는 거거든요. 그럼 또 집을 안 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다리실 건데 그린벨트 풀어서 저렴하게 줄 거니까 사지 말고 기다리라. 이거는 1차원적이죠. 진짜 현장은 뭐냐면 그린벨트 풀어서 저렴하게 줄 거니까 전세나 월세로 기다리세요가 맞는 얘기예요. 그럼 전월세가 지금 공급이 충분하느냐? 아니에요. 그럼 지금 전월세 공급이 부족한데 전월세로 보내면 어떡합니까? 보내면 안 되고 지금은 집 살 사람은 집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또 대출을 막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결국엔 수급이 안 맞아서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실수요, 내 집 마련 수요는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수요는 집을 사야지 끝나요. 아니면 전월세로 들어가야 끝나거든요. 계속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 공급은 저는 적절한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얘기 해봤자 여러분들이 막 들으시면 느낌이 이러시죠. 막 금방 공급될 것 같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미디어 콘텐츠의 문제인데 얘기를 들으면 손에 잡힐 것 같거든요. 그린벨트 한 2030년 돼야 지어지는 게 아니고 윤곽이 나올랑 말랑 할 거예요. 그리고 현재 정권 임기가 2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뒤로 밀리고 또 밀리고 발표는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큰 영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인기 지역이 있다면 전월세 수요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린벨트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자유시장을 뭐 이렇게 망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만 시장에 지금 타이밍에 왜곡 현상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이 도입되어야 시장이 안정화될까요? 제 의견은 구체적이어서 시장 자율화를 위해서 규제를 없애고 대출을 자율화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는 안 할 거고 그리고 늦었어요. 왜냐면 이걸 하게 되면은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 자율화랑 대출을 풀면 안 돼요.
너무 멀리 왔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다가 제 양보거나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풀려면은 시장이 침체되고 있던 22년도에 풀었어야 되고 지금 풀면은 급등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수급이 안 맞잖아요. 규제를 풀면은 수요를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지금. 월세, 전세, 매매. 그러니까 규제를 풀려면은 시장이 침체되고 있거나 공급이 쏟아지고 있을 때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만약에 대출을 풀거나 아니면 규제를 다 풀어서 자유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현재 정권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 한 1년에서 2년 정도 굉장히 악몽 같은 시기를 겪을 수 있어서 정부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풀 리도 없고 풀면은 안 되는 타이밍이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려면은 좋은 입지에 좋은 주택이 완전 쏟아져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설 시장이 살아나야 되고 건설 시장이 살아나려면 사람들이 분양받을 사람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시장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게 되면은 수년이 지나서는 안정화가 이루어지겠죠. 현재 무주택자라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집 사셔야죠.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내 집 마련을 해서 발끈하지 마시고 전월세가 좋은 선택이 아니란 뜻이에요. 제 말은. 수급이 안 맞으니까 이게 정말 저희 집이 25년 새살이 했거든요. 예, 저희 어머니는 거의 평생 새살이를 하셨어요. 이사도 많이 했고 새살이가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저 때는 집주인들이 지금보다 갑질이 훨씬 심했어요. 누군가한테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는 전월세도 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전월세가 얼마나 좋을지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전월세 살았는데 2년에서 4년 지나서 전월세가 거의 오를 걸 알고 계세요.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괜찮아요. 근데 2년 지나서 전월세가 올랐는데 집값이 올라 있으면 그거보다 스트레스 받는 건 없어요. 왜냐면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있거든요. 그게 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계산해 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저는 지금 타이밍에 집을 사는 게 전월세로 가는 것보다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상황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럼 당연히 못 사는 거죠. 근데 상황이 되는 분들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지금 이대로 가기면은 이 모습 그대로 쭉 가면은 한국이 말 그대로 OECD 미국이나 유로파 되는 거거든요. 매매 시장이랑 월세 시장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가 전세 시장을 막 갈아 먹고 싶은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전세 시장이 있으니까 유동성이 도니까. 그럼 전세 시장을 없애게 되면 매매랑 월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행 삼아서 매매랑 월세만 있는 시장에 가보시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매매가가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젊은 층이 집 살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왜냐면 못 사거든요. 여러분들은 집을 살 수가 있잖아요.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혜택인데 그게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월세로 산다는 거는 월세가 계속 비싸지면 이대로 월세가 좀 말도 못하게 올랐거든요. 여러분이 한 달에 월급 400 받아서 월세 250 내보세요. 이게 지금 외국에선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400 받아서 250 내고 나면 150 남잖아요. 이제 물가가 올랐잖아요. 돈이 한 푼도 안 남아요. 그럼 어떻게 집을 사요? 끝이에요, 그거는. 돈을 못 모으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걸 느껴지셔야 되거든요. 지금은 앞으로 내가 집을 더 사기 편한 구조인가 점점 더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인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예전처럼 집을 사서 돈 벌자가 아니라 생존, 내가 내 집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 좋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돈을 벌자보다는 내 생존에 어느 선택이 더 유리한가를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2년에서 4년마다 만기 다가오는 거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저는 내 집 마련하시는 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전략과 어떤 마인드로 시장에 접근해야 될까요? 시장은 항상 위기와 기회가 공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뻔한 얘기인데 제가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위기가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시장의 위기 있잖아요. 위기라고 불릴 만한 시장은요. 예측이 어려워요. 이거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이 보신 다음에 얼음 공장에 대해서 그냥 스트레스 푸시면서 비난하셔도 오케이예요. 근데 진짜 해보시면은 제가 부동산 여기서 지금 17년 차거든요. 그리고 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뭐 IMF나 국제금융위기나 카드 대란이나 예전에 뭐 오일 쇼크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뭐 헝다 사태 SBB나 이번에 트럼프 당선이나 이런 거는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환율 아니면은 뭐 금리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설적인 사람들도 못 맞춥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 말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상 침체가 되는 거는 여러분 생각보다 데미지가 크지가 않아요. 막 주식이랑 비트코인처럼 와장창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금 내려가요. 몇천 빠졌다가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느꼈던 시장이 자주 오는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무너지는 시장에서는 팔 수밖에 없는 사람, 체력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팔아야만 하는 다주택자는 시장에 남아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모습을 드러내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그거를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시장마다 부동산은 주식이 아니에요.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협상을 통해서 거래를 하면 이 결과물이 가격으로 남는 거예요. 가격이 먼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자, 집이 5억이에요. 근데 매도인이 정말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이 4억에 사도 합법이에요. 3억 5천에 사도 합법이에요. 경매로 3억에 사도 합법이에요. 그거 다시 5억에 팔아도 합법이에요. 주식은 이거 안 돼요. 스탁옵션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이 전략을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내 자금에 맞춰서 자금이 없다면 공부랑 경험이 더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거꾸로 자금이 있는 분들이 더 공부를 하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자금이 부족하다면 공부를 더 하고 발품을 더 팔아야 돼요. 그리고 자금이 없다면 리스크에 더 취약해요. 부동산 리스크에 노출이 되면은 내 시간이랑 매도가 안 되니까 나랑 같이 가요. 많은 부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없다면 더욱더 서두르지 마시고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리스크도 미리 대비를 하신 다음에 대신에 자금이 없다면은 부동산 시장 공부에 조금 더 집착을 하셔야 돼요. 들고 파야 돼요. 충분히 가치가 있거든요. 안 하시면 그만이에요. 만약에 안 하시더라도.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부동산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만약에 내가 요번에 전월세로 들어갔어요. 그럼 만기가 됐을 때 어느 쪽이든 깨우침이 있어요. 아, 전세로 살길 잘했다. 계속 전세로 살자. 아니면은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끝이에요. 왜냐면 이건 절대 폄하가 아니라 옛날에 제 얘기인데 전월세로 살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안 가요. 그러니까 어디가 전세가 싸지, 어디가 월세가 싸지 이거밖에 관심이 안 돼요. 아니면 전세가 안전한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중에 2년, 4년 후에 선택을 하시더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다만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끄시면 안 돼요. 생각 외로 부동산 시장은 복잡해요. 대출, 세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딘가 있어요. 자금이 적다면 레버리지라 그러잖아요. 대출 막 이자 내다가 망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세가 됐던 국가 정책 대출이 됐던 아니면 뭔가 됐든 간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걸 지금부터 찾으세요. 그러면 돼요. 여유를 가지시고 급하게 하지 마시고. 돈이 없는 분들이 급하게 하다가 정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이 적고 부동산에 욕심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 내가 살 수 있는 지역,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다 보면은 거의 제 주변에 이렇게까지 해서 끝까지 못 찾아내신 분은 거의 없어요.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금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일단 아셔야 되는 게 여유 자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예전이랑 리스크 이 규모가 달라요. 세금, 이자, 세입자분과의 관계 이게 엄청난 리스크거든요. 세금이랑 이자 못 내면 나가서 파산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세입자분과의 관계도 제가 예전에는 세입자분이랑 관계가 좋았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임대차 3법이 생긴 이유가 임대인이 갑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현장은 정말 안 그래요. 여러분 어느 시장이나 안 좋은 사람은 있어요. 범죄자랑 사기꾼은 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들이 뭐 국회의원 이러면은 나쁜 놈들 이러면 다 나쁜 사람인가요? 절대 안 좋은 분들 되게 많아요. 아니면 어떤 뉴스에서 뭐 택시기사가 강도를 했다. 그럼 택시기사님들이 다 나쁜 분들이세요?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요번에 의료대란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다 갑질하시나요? 무슨 얘기예요? 의사 선생님들 대부분이 좋은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임대인들도 나쁜 사람이 있고 저도 옛날에 많이 만났어요. 근데 좋은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서로 날이 안 서 있었어요.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서로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용 증명을 보내요. 이거 변호사님들 요새 찾아가 보시면 아주 사건 건수가 달라요.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분이랑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유두리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법적 갈등으로 갈 수가 있고
법으로 가시면 임차인분들이 훨씬 유리하세요. 여기 보시는 임대인분들 제가 잘 경험이 없으면 모르시던데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 이상으로 임차인이 유리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을 하시거든요. 임차인분이 특약사항에 이런 걸 적었기 때문에 내가 이긴다. 아니에요. 독소조항이라 그래서 임대차 특별부분 일반법 상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적은 법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기본 개념에 어긋나면 독소조항이라고 무시가 됩니다. 이게 법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임대인 입장이 된다. 내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는 건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이랑 리스크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미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 보수적이란 건 뭐냐면 얼버무리 된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있던지 내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던지 아니면 여기 시장이 전세 수급이 전세가 확실하던지 아니면 전세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공급량이잖아요. 공급이 없던지 이런 걸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1억 정도가 있으시면은 수도권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세를 활용해서 사셔도 되고 대출을 활용해서 사셔도 됩니다. 둘 다 자유로운데 어떤 물건을 찾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가시면 너무 많이 줄어들었는데 데이터에 안 나오는데 지난 2년 반 동안 금매를 초월한 초금매 어느 정도냐면 이거 잘 없어요. 경매 낙찰가보다 싼 물건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거 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법원 가서 낙찰받아서 명도하고 이런 그 가격보다 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주택자가 제가 예전이랑 비교 불가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아무리 정부가 다주택자를 미워했어도 더 이상 투자를 못하게 했지 지금은 더 이상 투자를 못하게 한 게 아니에요. 집을 가지고 있으면 파산해요. 세금이랑 이자가 다 파산을 해요. 그러니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예전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분들이 얼마나 싸게 팔았겠어요. 아니 왜냐면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경매로 날아갈 건데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갔어요. 비교가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예전엔 그냥 파산이죠. 지금 파산이 아니라 전세금 못 돌려주면 전세 사기꾼이 돼요. 고소고발을 받으세요. 아니 일단 소송에 걸려요. 일단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민법과 형법에 엮여서 가만히 있으면 나락으로 가는 인생을 만들어 놨는데 그 다주택자가 얼마나 싸게 팔았을지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물건들을 차단해서 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도 왜냐면 여러분 왜 그렇게 싸게 팔았겠어요? 절대 사면 안 되는 분위기니까 싸게 판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비스무리한 그 정도는 아니지만 비스무리한 결의 물건이 있어요. 근데 1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물건 해당 지역이 되거든요. 그럼 공부를 해서 나가서 찾아내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가면은 그 물건이 부동산이 다 가지고 있다가 오셨냐고 물건이 지금 전부 다 4억인데 3억짜리 매물이 있다고 이 사람이 금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찾아내야 돼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주택자예요. 주택이 많아. 근데 전세 만기가 돌아오고 있어. 근데 못 돌려준대. 그럼 이 사람 분명히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처럼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사장님 그 물건 3억이면 제가 바로 사고 아니면 안 산다고 전해주세요. 그럼 안 팔면 그만이에요. 안 하시면 그만인데 다니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급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4억짜리를 3억에 팔던 시장이면 지금 한 3억 5천에 파는 시장이 된 거거든요. 이런 거 노리시면은 처음부터 남들보다 싸게 샀으니까 리스크가 이미 약간 대비가 되잖아요. 돈이 리스크인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공부하시고 대비하시고 하셔야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물건을 찾으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일단은 지역도 선정을 하셔야 되고 아까 지역 선정이 왜 의미가 있냐면은 상급지, 부자들의 동네에 가서 이런 물건을 찾는다? 의미가 없죠. 지금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시면 누가 싸게 팔고 싶겠어요 지금. 내 집을 4억짜리 3억 5천에 팔면 5천이 날아가는데 5천 벌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다 힘들어요. 아무도 싸게 팔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싸게 팔까?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주로 집을 갖고 있을까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수급이나 가격 움직임, 공급량을 보셔야겠죠.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리고 어느 단지에 있을지 나도 모르잖아요. 다 다녀야 돼요. 내가 사고 싶은 보기를 만들어 놓고 계속 가서 다니면서 저렴한 매물을 찝어놔요. 그럼 리스트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매물을 이 리스트에서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급한 건 내가 아니니까. 급한 건 이 매도인이잖아요. 급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상한 거래가가 찍히잖아요. 막
그 실거래가에 보면은 뉴스에 나오는데 막 갑자기 1억이 하락했다, 2억이 하락했다. 거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공략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 거꾸로 하면은 나쁜 사람 소리 듣지만 뭐 투자자가 급하게 파는 거 공략해서 싸게 막 후려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건데 처음부터는 어렵고요. 너무 욕심을 부려서 놓치기 쉬운데 지역을 잘 선정을 해서 발품을 팔면서 지금 매도인을 공략하는 게 유효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가 없으니까 옮겨 타기를 할 때 옛날 집이 안 팔리면 급하니까 싸게 팔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 금액엔 이건 한계가 있는데 여전히 무너지는 다주택자 매물이 제일 싸요. 지금 시장에선 누가 제일 싸게 팔 수 있는가, 그리고 어느 지역이 싸게 안 팔까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싸게 팔 이유가 없는 지역은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럼 가능한 내가 돈이 있다면 빨리 들어가는 게 좋을 것이고, 싸게 팔 지역이 있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무너지는 거를 잡는 게 좋겠죠. 원래 입주가 있는 시장에 이런 전략이 먹혀요. 왜냐면 입주가 있으니까 집을 비우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하기는 어렵죠. 많이 어렵죠. 말씀하신 지역을 찾는데 힌트를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거래량이 늘어나는데도 가격이 빠지는 지역이 대표적이고요. 물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왜냐면 가격이 늘어나는데도 가격이 빠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집을 팔아요. 집을 파는데 누가 사요? 그럼 상식적으로 호가를 올리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역은 안 팔리다가 팔리기 시작했는데 계속 급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급진지 어떻게 되고 있냐면 20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20억까지 내려갔는데 20억에 팔렸어요. 또 20억에 또 팔렸어요. 근데 20억에 또 팔리면 사람들이 나 20억에 안 팔래. 이게 팔리잖아. 난 버틸래. 난 버틸 체력이 돼. 그리고 사람들이 사잖아. 받잖아. 난 안 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억, 22억, 23억, 27억이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잠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저 현장에 있었거든요. 제가 잠실을 추천드린 게 22년도 11월 달이에요. 제가 추천드렸던 매물이 18억대였거든요. 그 18억대가 28억까지 간 거예요. 이런 지역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지역이 있냐면은 집을 5억에 내놨습니다. 근데 5억도 비싸요. 그 지역은 사실 5억이 아니거든요. 한 3억에 내놨습니다. 3억에 내놨는데 쭉 내려와서 3억까지 내렸는데 3억에 팔렸어요. 또 3억에 팔렸어요. 근데 또 3억에 팔렸는데 나 이제 안 팔아. 가격 올릴래가 아니라 나 이제 팔 수 있는 거야. 사장님 나도 3억에 팔아주세요. 근데 옆에 애가 사장님 저 먼저 저도 빨리 팔아야 돼요. 3억에 또 매물이 3개가 뭉치고 또 3개가 뭉치고 선생님 팔리긴 팔리는 거죠 지금. 타이밍 놓쳤구나. 2억 9천에 놔주세요. 이런 지역이 있어요. 서로 급한 거예요. 왜냐면 빨리 팔고 나가야지 안 망하니까. 이게 실제로 이게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럼 이런 지역의 공통점은 거래가 늘어나는데도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면 매도인들이 급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러다가 그런 지역에 거래가 멈춘 데가 있어요 지금. 그럼 그분들은 지금 멘붕이 왔겠죠?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역도 있어요. 거래가 늘어나는데 계속 보합세인 거예요. 여긴 급매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급매가 나와도 찾기가 더 어렵죠. 근데 거래가 늘어나는데 지금 가격이 같이 올라간다. 여긴 급매 없어요. 이미 거긴 문 닫았습니다. 제가 그 문 닫히는 걸 봤거든요. 24년도 3년도 상반기에 공덕동에서 23년도 하반기 되니까 안 파시더라고요. 가라고. 아예 태도가 달라요. 갔는데 제가 사장님이랑 같이 있으면 전화를 해주시잖아요. 사장님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미 호가가 올라가서 마레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막 20억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막 20억 향해 가고 있는데 시세가 이제 18억대에 받쳐주고 있는데 이걸 막 17억을 부른다. 그럼 예전에는 그래도 들어주셨어요. 매도인이. 근데 지금은 사장님 죄송한데 이런 전화면 앞으로 전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사장님이 얼어요. 자기 때문에 지금 물건 뺏길 뻔했다고. 앞으로 이런 전화 안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는 완전 굳어버려요. 서로 안 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빨리 돈 있는 사람들의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이래요. 자기 자산을 지킬 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도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로만 가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인천을 예를 들면 근데 제 인천 좋아합니다. 인천에 3채를 가지고 계시고 강남에 1채를 가지고 계세요. 4주택자예요. 똘똘한 한 채로 가고 싶대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인천 3채를 파는 게 결론이에요. 그럼 매도세가 어디가 늘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은 똑같이 집 4채를 가져가도 돼요. 자유시장이면 4채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자기 마음이니까 4채 중에 3채는 전세에 놓으시면 되는데 안 된대요. 세금으로 불 혜택을 주겠대요. 앞으로 대출 같은 것도 다 막겠대요. 비과세도 안 된대요.
똘똘한 한 채를 남겨야 돼요. 훨씬 이득이에요. 그럼 세 채는 강제 매도예요. 이 강제 매도세가 몰린 지역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가요. 네, 여러분, 이런 지역은 금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산가예요. 정리하면 돼요. 근데 이런 데를 넘어서 투자자가 많이 몰린 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빠져나가야 돼. 이 사람들은 자산가인데 몇 개 더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선생님. 어떤 이론을 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찾으려고 그러시면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그렇게 찾으면 안 돼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찾아다녀야 돼요. 저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분들이 이렇게 신생당 채널처럼 이렇게 하자. 스튜디오로 해서 영상에 더 올인을 하자. 직원도 그쪽으로 더 뽑자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전 시행도 하기 때문에 필드 쪽에 많이 나가고 시장을 파악하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이거 젊을 때 하셔야 진짜 힘들어요. 해보시면은.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일단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몇몇 괜찮은 매물만 잡아도 그게 몇천 몇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걸 느끼셔야 되는데 동시에 절대 쉽지 않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데이터만 가지고 절대 못 잡아놔요. 데이터는 후행이에요. 기록이잖아요. 여러분은 그 기록보다 앞서서 현장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알아내셔야 돼요. 상대방이 급하면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평형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형을 이게 유행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대형 평수가 붐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소형 평수가 붐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일단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사람이 실거주했을 때 만족도가 제일 높은 거는 건설사들의 설문조사 결과 46평 이상이에요. 사람들은 좁은 집에 사는 거 싫어해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내 가족이 원룸에도 살았어요. 아,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말도 안 되지만 연탄댐에서 그 새마을 보일러라고 있거든요. 진짜 힘들게 사셨단 말이에요. 참고로 저 옛날 집 기억하면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세탁기도 없었어요. 두들겨서 손 빨래 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이 변했죠. 그 모습을 보시면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큰 평수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전 큰 평수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큰 평수를 사면 안 된다는 얘기가 돈 적이 있어요. 소형 평수가 좋다고. 투자하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뭐 일본 따라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평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집착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똘똘한 한 채 실수요장이잖아요. 그럼 내가 한 채만 가져갔을 때 내가 제일 살기 좋은 집 인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대형 평수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형 평수가 소위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 그 청소하기 싫어서 난 싫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 평수가 큰 게 좋아요. 대형 평수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34평도 괜찮아요. 그리고 작은 평수는 또 어떤 매력이 있냐면은 서울에서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밀려날지 평수를 줄일지. 그럼 밀려나는 거 싫어하세요. 평수를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남아 돌면은 인기 평수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비인기 평수는 빌 거예요. 근데 한국 아파트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외국 나가 보시면 확실히 보이시겠지만 한국 아파트는 집으로서 다양성이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평수는 너무 그렇게 염두에 안 두셔도 되는데 이게 언제 신경을 쓰셔야 되냐면 건설사가 주택 공급을 하는데 일정 평형대에 몰려 있다. 일정 평형대가 공급이 폭발적으로 몰려 있으면은 걔가 나중에 희소성이 없어요. 예, 왜냐면 매물이 그 수요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자녀를 가지고 초등학교를 보내면서 제일 장기간 거주하거든요. 장기간 거주는 매매를 뜻해요. 전월세는 단기 거주, 매매는 장기 거주라고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장기 거주할 때 몇 평 이상이 필요하겠어요? 최하 애기 하나 있어도 24평, 애 둘 있으면 34평 이상을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평형대 이하는 수요가 오래 못 가니까 별로 좋진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요가 별로 없는데 그 평형대가 해당 지역에 별로 없다. 그럼 또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형에 너무 집착하는 거는 아직은 아니라고 좀 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무슨 소리예요? 요새 몇 평대가 잘 나가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럼 이것도 여쭤볼게요. 그게 계속될까요? 아니에요. 저는 시장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을 전망하는 걸 중요시하지 지금 트렌드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대형 평수 보면 안 된다고 할 때 앞장서서 대형 평수를 매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외곽 지역에. 근데 그 매도도 잘 되고 수요 다 있었거든요. 결국 가격이 문제예요. 그리고 평수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시는데 아직 역사적으로 이게 깨져야 돼요. 딱 동네가 있어요. 46평, 34평, 24평, 18평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34평만 올라가고 18평은 하나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데 46평만 계속 올라가고 24평은 하나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장기간 동안. 이때부터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뭔가 수급이 안 맞는 거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이 34평에 사시는데 34평이 46평보다 비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식적으로. 저라면 46평 가요. 역전이 쉽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인테리어나 동호수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아직은 이 균형성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공사의 어떤 공급 평형대를 분석하고 제 의견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평수에 대해서 가격을 기준으로 다양성 있게 보시면 되는 거지 가격이 중요한 거잖아요. 특정 평형에 집착할 필요가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빌라보다 아파트가 더 비싼데 투자 상품으로서는 아파트가 더 가치 있을까요? 확실하죠, 그거는. 이게 빌라가 사람들이 투자 가치가 낮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좋기 때문에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잖아요. 수요가 얼마나 많냐 대비 공급이 얼마나 어렵냐가 중요해요. 빌라는 5개월이면 쉬워요. 여러분, 아파트는 인허가 받는 것 자체가 수준이 달라요. 경관심의부터 해서 아예 급이 달라요. 아파트는 돈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땅도 많이 사야 돼요. 그리고 아파트는 사업성도 확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빌라 한 채 짓다가 망하는 거랑 아파트 한 단지 짓다가 망하는 거랑 급이 달라요. 아파트 한 단지는요, 정말 시공사 하나 날릴 수 있어요. 옛날에 도산 많이 했거든요. 빌라는 안 망해요. 그럼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공급이 어디가 어렵겠어요? 아파트가 어렵죠. 그리고 초등학교도 아파트는 일정 세대수가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 사니까 주거 환경도 좋아요. 빌라는 아무 데나 지을 수가 있고요. 아파트는 아무 데나 못 지어요. 이런 이론을 떠나서 결과물이 뭐예요? 아파트가 많은 곳이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수요도 많아요. 거래도 편해요. 공급도 더 어려워요. 그럼 투자 가치가 어디가 높겠어요? 아파트가 높죠. 그래서 매도가 얼마나 편한가, 수요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 내 경쟁 상대인 추가 공급은 어디가 더 어려운가,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여기에 더 얹어주는 게 정부의 정책. 무주택자는 청약을 줘요. 청약권에 인기가 많잖아요. 그 청약이 아파트 청약이에요? 빌라 청약이에요? 빌라 청약 같은 건 관심도 없어요. 아파트 청약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파트를 좋아하면 여러분도 아파트를 좋아해야 돼요. 적응력이 떨어지는 분, 돈을 잘 못 버는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에 집중하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좋아하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는 그냥 나 혼자 좋아하면 돼요. 이런 분들 계세요. 난 빌라가 더 좋아. 아늑하고 난 빌라 이렇게 꾸며놔서 아파트보다 우리 인테리어가 더 좋아. 아무도 그거 관심 없어요. 아파트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 상품은, 여러분, 투자는 뭐예요? 돈을 불리는 거죠. 돈을 불리는 거는 매수 때도 중요하지만 매도할 때가 진짜 중요해요. 매도가 안 되는 상품은 손을 안 대는 게 좋아요. 아파트는 매도가 잘 되죠. 그러므로 투자 가치는요, 누가 뭐래도 아파트예요. 그럼 저한테 또 반문을 하세요. 야, 난 빌라로 돈 많이 벌었다. 그거 재개발 재건축 됐다. 그것도 아파트예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빌라가 재개발 재건축해서 또 빌라 될 거면 하시겠어요? 안 하잖아요. 아파트 공화국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그걸 욕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여기 아파트 공화국 맞아요. 근데 그 아파트를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종교처럼 추종하고 모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를 통해서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통해서 철저히 이걸 통해서 돈만 벌어서 돈을 통해서 나랑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투자 가치는 아파트가 훨씬 더 높습니다. 투자 상품으로서 가장 고려돼야 할 것은 입지인가요? 입지죠. 아까 입지도 마찬가지예요. 입지가 좋은 입지는 한정적이죠. 그건 공급하기가 어렵죠. 좋은 입지의 개념은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몰려들면 왜 좋냐?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은요,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주면은 쓰레기만도 못해요. 먹지도 못하잖아요. 돈이 가치가 있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돈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인간으로밖에 못 얻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이에요. 이분들한테 100원씩 받으면 50억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바뀝니다. 인간으로부터 돈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인간이 몰려있는 데가 입지라고 불려요. 사람이 없다가 몰려들면 돈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돈을 들고 올 거기 때문이에요. 입지는
입지가 좋다는 건 사람이 몰려들기 편하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한정돼 있어요. 그럼 공급도 어려워요. 그러면 입지란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돈이 많은 분들은 이게 편하죠. 돈이 없는 분들은 빨리 다른 걸 활용해서 돈을 벌어서 입지가 좋은 곳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죠. 저서에서 상승장은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뀐 게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화폐가 별 가치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우리 화폐 월급 몇백 받으려고 진짜 직장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내가 하기 싫은 일 해야 되거든요. 물론 하고 싶은 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계시기 때문에 사회가 돌아가는 거고 저는 잘 못 이겨냈기 때문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월급을 화폐로 받잖아요. 회사는 부자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왜 부자가 안 되는지 아세요? 저 이 예를 들어드리니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회사가 4억을 샀어요. 4억을 200억에 샀어요. 근데 200억을 산 이유는 여러분들 그 회사 규모에 여러분도 들어가요. 여러분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걸 근간으로 회사가 4억을 산 거예요. 근데 4억이 200억짜리가 400억이 됐어요. 이런 사례 강남 가시면 수두로 빽빽빽빽 해요. 셀 수도 없어요. 200억, 400억이 문제가 아니라 500억짜리가 1000억 된 것도 많아요. 자, 차익이 남았어요. 얼마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10원도 못 가져가셨잖아요. 물론 그 회사에 그 결정을 한 거는 회사 오너가 맞아요. 주주들이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건물 가치가 올라간 이유는요. 화폐 가치 하락이 맞죠. 근데 여러분들 화폐로 월급 받으시잖아요. 이게 방어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화폐 가치 하락이 왜 일어나는지 공부를 해보시면은 정부가 이렇게 가요. 쉽게 설명을 해서 정권이 있는데 A란 정권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화폐가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지금부터 긴축할 거니까 앞으로 추가로 건설하는 거 없고 앞으로 세금 좀 늘리겠습니다가 A예요. B는 여러분 A 저 사람들 도둑놈들이고 우리가 앞으로 신도시도 만들어주고 다리도 지어주고 공항도 지어주고 앞으로 돈도 풀 거라고 얘기를 해요. A는 절대 못 뽑혀요. 이제 이미 이거는 끝났어요, 여러분. B가 뽑힐 거예요. 욕할 이유도 없어요. 그럼 B는 정치인이 나라가 돈이 어디 있어요? 무슨 돈으로 공항을 짓고 무슨 돈으로 신도시를 뭘로 지을 건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뭘로 지어요? 화폐 찍어내면 되잖아요. 한국은행 국가의 힘은 화폐 찍어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죠. 여러분 주머니에 화폐 있잖아요. 저기서 화폐를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억울하세요? 나만 억울한 거예요. 계속 찍어서 계속 풀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의 힘은 거기서 온단 말이에요. 계속 앞으로도 풀 거예요. 그럼 지금 뭐가 변했는데요? 아파트 공급을 제대로 하게 안 해주고 있잖아요. 돈은 계속 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입지는 정해져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상품 아파트는 정해져 있고 이게 공급의 차질을 빚고 있는데 화폐는 그대로인데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바뀐 게 없어요. 상승장은 다시 올 수밖에 없어요. 거의 저는 99.9% 다시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는 바뀌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책이 케네스 로고퍼가 쓴 이번엔 다르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의 수제거든요. 책은 되게 어려워요. 한 두세 번 읽어야지 읽히는데 많은 현인들 아니면 뛰어난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 하지만 그렇게 반복되진 않는다. 결론은. 그 역사는 반복되겠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반복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많이 겪지 않았어요? 비트코인도 주식도 부동산 시장도 수십 년 수백 년의 기간 동안에 끝났다라고 외친 적이 한두 번이에요. 근데 끝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시장이 다시 옵니다. 상승이 다시 옵니다. 그러면 제가 뭔가 되게 특별하고 저만의 주장을 하는 것 같잖아요.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의 40년간의 아파트 시장 서울을 분석해보면요. 상승과 보합의 시장이 80%고요. 하락 구간이 20%가 안 돼요. 18%예요. 상승장이 다시 올 확률이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보합, 그러니까 지금처럼 쭉 가는 거. 요 정도만 봐도 확률이 10 중에 7, 8이에요. 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시장은 침체 상황인데 기회로 삼는 게 더 좋을까요? 당연하죠. 근데 기회로 삼으려고 해도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틈이. 그러니까 기회를 삼아서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 내가 더 안 내려가게 방어를 한다는 생각이 좋아요. 지금 내수 성장이 마이너스거든요. 이럴 때는 버티거나 조금만 올라가도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생존 모드로 가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가다가 수급이 꼬이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이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어마어마하죠. 이거에 대해서
이론이 너무 많아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정말 다양한 얘기가 쏟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소득이 높은 게 아니에요. 자산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한국이 이 가계 부채 비율을 소득 대비로 할지 GDP 대비로 할지 자산 대비로 할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소득 대비로 하면은 한국 부채 높아요. 맞는데 자산 대비로 하면은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산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국의 자산에 거품이 껴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이론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후 대비는 사실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유시장으로 가게 되면 차라리 내 집을 팔고 내 소득 쪽으로 이걸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역사적으로 내 자산을 포기하고 이 판돈으로 내 노후 대비를 해서 웃으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연금도 있잖아요. 이 자산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자산을 증여나 상속을 많이 하려고 하시거든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악순환이에요. 첫 번째로 노후 대비를 망가뜨려요. 노후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자산을 처분을 해서 노후 자금으로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처분을 하면 이게 항상 아까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은근히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제가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닌데 그 집 필요 없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전 많이 봤어요. 그 집이 필요가 없어요. 본인은 딴 데 사세요. 그러니까 강남에 집 한 채 있으신데 거기 세놓고 딴 데 가서 사세요. 필요 없어요. 근데 절대 안 팔아요. 자녀 줄 거라고. 왜 안 파시는지는 저희가 인터뷰에서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가치가 높거든요. 근데 본인 내 노후는 풍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녀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도움을 받거나 나중에 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자산 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건 제가 가서 봤을 때 노후 대비에 마이너스예요. 여러모로 쓸 돈이 없어요. 근데 이 노후에 이분들이 소비를 많이 해주셔야 내수 경기가 살고 젊은이들한테 돈이 가거든요. 안 가요. 전 이거 안 좋다고 봐요. 그러면 거꾸로 봤을 때 이게 왜 이러느냐. 자산시장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화시켜 놓으면 차라리 나아요. 공급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급이 계속되면 이분들이 자산을 이걸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텐데 이게 자꾸 희소성을 만들어주니까 안 파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자산의 대부분을 50대 이상이 차지하고 계세요.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그럼 이분들을 다 똘똘한 채로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가면 갈수록 어떤 악순환이 있냐면 소비가 안 도니까 내수가 안 좋아지면서 젊은 세대는 힘들어요. 그리고 이분들 노후 대비도 안 좋아요. 근데 자산시장은 계속 여기서 굳어가는 거예요. 부의 이동이 안 돼요. 자유시장으로 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 첨언하자면 자산 구성이 부동산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전 마이너스로 봐요. 노후 대비에도 마이너스예요. 내수 경기에도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거꾸로 봤을 때 주택 공급에도 마이너스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 팔고 사고 이게 돌아야 돼요. 이게 집은 필요한 사람한테 가 있어야 돼요. 이거 많이들 옛날에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강남에 일자리를 갖고 있는 젊은 신혼부부가 집을 갖고 있어야지 왜 노인들이 가지고 있냐. 틀린 이론 아닌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보면은 이거 팔아서 노후 대비하면 되거든요. 안 팔아요. 팔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안 좋은 거예요. 자산시장에도 안 좋고 노후 대비에도 안 좋고 악순환이죠.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지난 2년 반의 시장이 유의할 점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유의할 점이 조심해야 되는 점도 있지만 이게 제가 거기 저랑은 결이 다른 분들이지만 역사적으로 이제 투자를 잘하셨던 분들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걸 되게 두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기회라고 얘기해봤자 투자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언젠가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저 같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 시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 원래 주 영역이 경매 공매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취득세 때문에. 그럼 여러분 시장이 열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많은 분들은 공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시장이 열려서 저랑 경쟁하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별의별 방법을 다 찾아낼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인생을 다 버리고 이쪽 영역으로 넘어와서 한 5년 동안 먹고 자고 이것만 했어요. 거의 제 인생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제 건강이 나갈 때까지. 근데 지금은 저 같은 사람들이랑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테크니컬하게 제가 못 들어가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 더 들어가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중간이나 끝물에 들어가서 무너지곤 하세요.
2년 반 동안의 시장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제 주변에 시장에 일찍 들어가 있던 분들은 여전히 플러스예요. 왜냐하면 일찍 들어갔으니까. 근데 지금이 그 일찍의 초입일 수도 있거든요. 제 옛날에도 지금 초입이라 그러는 사람들이 안 믿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유의해 두시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대단히 위험해요. 세금, 이자, 세입자분과의 관계 절대 쉬운 시장이 아니에요. 이 리스크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지만 이 앞에 두 개의 유의사항 빼고 지금 매매, 전세, 월세 중에 어느 게 내 생존에 가장 유리할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리스크가 있어요. 난 지금 집값 별로니까 무조건 전세 살래, 월세 살래? 이거 리스크예요. 무조건 사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현명하신 분들이니까. 하지만 세 개 중에 고민을 한 번도 안 한다. 전 그건 리스크라고 봐요. 왜냐면 여러분 2년, 4년이 지났는데 월세, 전세가 확 또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집값도 올라가 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최악이에요. 더 최악은 여러분이 2년, 4년이 지났는데 전세, 월세가 더 올라가 있는데 전월세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올라간 가격에 사거나 더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외곽으로 밀려나면 일자리랑 멀다는 뜻이니까 여러분의 라이프의 질은 더 내려갈 거고, 이때부터 구조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중심지로 들어오기 더 어려워져요. 쉬워요, 여러분. 40년 전,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일반인으로 시작해서 강남에 집을 갖는 난이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계속 어려워졌고요. 지금은 극상이에요. 지금은 문제가 있을 정도로 어려워요. 지금 일반인은 강남에 이제 아파트 못 삽니다. 왜 이런 구조로 왔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모르겠다. 이젠 진짜 힘들구나. 포기를 하거나 아니야. 아직은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이거는 괴롭지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란 사람은 항상 후자 쪽이에요, 저는. 포기할 거면 할 이유가 없으니까 도전하거든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유의사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금 시장이 많이 힘드시죠. 근데 힘든 시장 안에 항상 기회도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 상황에 맞춰서 시장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에 맞춰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 결정만큼은 내 자유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선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정규 강의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21기째거든요. 지금 5년 넘어서 6년째네요. 6년째고 시장이 안 좋을 때 2번 멈췄었어요. 이 정규 강의를. 계속 요청을 하시는데 안 했어요. 왜냐면 마음도 무겁고 뭔가 저조차도 기회가 뭔가 안 보일 때는 멈췄어요. 2번. 근데 계속 요청을 해주셔서 부활을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랑 저희 직원분들이 한 5명이 다녀요. 전국에. 계속 다니면서 제 입장에서는 에너지나 사실 뭐 직원분들이 보시면 죄송하긴 하지만 인건비나 시간과 돈을 쏟아 부어서 만들어서 굉장히 차별적으로 만들고 지난 2년 동안 이런 시장에서도 기회를 잡은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심지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요 입지나 그 인근, 특히 대표적으로 뭐 성동구나 아니면은 마포구 이쪽에 좋은 타이밍에 사셔서 지금 굉장히 만족하시는 분들도 사실 적진 않으신데 여러분들이 워낙 힘들어 하시는 타이밍이니까 얘기하긴 조금 저도 그렇죠. 마음이 무겁긴 한데 그래도 이 안에서도 기회를 가져갈 것들은 많이 가져갔고 저는 본격적으로 25년도부터는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둔촌주공 입주장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이 있겠지만 어쨌건 첫 번째 문의 마지막 기회가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전에 말씀을 안 드렸고 19기 정규 강의 이후로는 계속해서 좀 같이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기회를 안 잡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기회였다는 사실을 알면은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태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찾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제가 기회하지만 그런 뭔가 인생을 바꾸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보다는 생존의 영역으로 바뀌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적자 생존, 각자 도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저를 포함해서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고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한번 소화해 보시고 계속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공부 안 하면 못 살아남아요. 또 벼락거지란 얘기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응원합니다.